죄와 벌일. 도스토옙스키, 김연경 옮김. 민음사. 도스토옙스키가 대가는 대가이다. 소설의 대가. 스토리 전개가 탄탄해서 뒷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함은 물론이고 주인공의 심리 묘사는 어찌나 밀도가 높은지 심각하고 진지한 사실 묘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웃음을 빵빵 터뜨리게 하는 완급 조절 또한 일품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죄의식과 분열된 자아를 담아낸 무거운 이야기라서 칙칙하면서 어둡고 지루하게 흘러가기 쉬운 설정이다.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회상이 가벼울 리는 없지 않은가. 이런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을 저자는 살짝 비틀어서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문장의 행간에 심어놓은 유머 아닌 유머는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하겠다.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부분을 한 토막 전할까 한다. 무능력한 가장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마르멜라도프는 그날 또 역시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에 마차에 치여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딸의 모습을 본 아빠의 시선이다. 이렇게 차려입은 딸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는 멸시당하고 짓밟힌 휘황찬란하게 차려입은 채 수치스러워하는 딸을 죽어가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겸허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딸을 알아보았다. 소냐. 내 딸아 용서해 주렴. 그는 딸의 품 안에서 죽었다. P337. 지독한 가난 때문에 몸을 팔러 나서야 했던 딸이 급한 마음에 복장을 달리 바꿀 틈도 없이 아빠와 이별을 하는 이 장면에서 눈앞이 부해져 버렸다. 나의 눈에서 눈물을 뺐던 이 아가씨 소냐가 제2권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될런지 사뭇 궁금하다. 과거의 대학생이었으나 지금은 백수인 청년 라스콜리노프는 노파 한 명을 도끼로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백수가 된 이유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다. 소설 속의 전당포 주인들이 늘 그렇듯이 그 노파 역시 착하지 않고 고악한 성품이다. 어느 술집에서 그 노파를 안주 삼아 두 젊은이가 나누는 아래의 대화를 들어보면 노파의 캐릭터를 짐작할 수 있다. 수십 개의 가정을 가난과 해체와 파멸과 방탕과 성병병원에서 구해낼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해서 구하는 거지. 하나의 죽음과 100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수학이지 뭐야. 필히. 단순한 수학 공식을 인간과 사회에 적용해도 참익명제가 도출되는 것인가? 노파를 죽이려고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주인공의 머릿속 한켠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거의 모든 범죄가 왜 그토록 쉽게 발각되고 폭로되는 것이며 또 거의 모든 범죄자들의 흔적이 왜 그토록 뚜렷이 남게 되는 것일까? 가장 주된 원인은 범죄를 물리적으로 은폐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범죄자 자신에게 있다. 범죄자는 거의 너나 할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더욱이 이성과 신중함이 가장 필요한 순간의 위지와 이성의 활동은 저하되는 반면 어린아이처럼 휘한할 만큼 경솔하게 굴게 된다. 중략. 그러나 자기의 일에서는 이와 같은 병적인 격동이 있을 수 없다고 이성과 위지는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내내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는데 그 유일한 이유인즉 자가가 계획한 일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P132. 범죄가 아니다라는 논리와 정당성의 근거를 그가 미리 직접 쓴 논문에서 예고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반년 전 대학을 자퇴할 무렵에 쓴 그 논문에 대하여 주인공과 경관이 토론을 한다. 두 사람의 토론은 팽팽한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데 경관은 주인공을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것일까? 주인공이 본인 논문의 논지를 설명한다. 그의 육성을 들어보자. P468에서 470. 인간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하급 분류, 평범한 사람들, 오로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을 생산하는 데만 기여하는, 말하자면 재료이다.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 즉 재료는 대척적으로 그 본성상 보수적이고 점잖은 데다가 순종하며 살고 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두 번째 부류는 전부 법률을 넘어서는 자들, 그 능력에 따라 파괴자이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자들이다. 자신의 이념을 위해 시체라도, 피라도 뛰어넘어야 한다면 그는 내면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에게 피를 뛰어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현재의 주인이며 두 번째 부류는 세계를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이끌고 간다. 고대부터 리쿠르구스, 솔론, 마오에트, 나폴레옹 등이 있다.
주인공이 본인을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하며 노파에 대한 살인을 인류를 위한 피라고 왜곡하는 과대 망상증이 의심되는 부분이다.